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친윤계의 핵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새 비대위 출범 후 사실상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서 장 의원도 이제 백의종군을 선택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액의 4.6%인 약 2,800억 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돈도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소송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소송에는 누가 또 관련이 돼 있었는지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정부가 국제적 사모펀드죠 론스타와 10여 년간 벌인 분쟁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이 청구 금액은 6조 원이 됐는데요. 이 중에 2,800억 원, 4.6%를 보상하라 이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선방했다, 일부에서는 안 줘도 될 걸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끝까지 이 신청을 통해서 다퉈보겠다 이런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촛불아 모여라! 외환은행 지켜주자! 론스타를 쫓아내자! 지면 우리 세금 6조를 론스타에 줘야 되는 상황이죠. 전부 패소가 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6.1조 원 중에서 2억 1,650만 달러, 약 2,8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청구 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네, 이 론스타 사건요, 이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그 당시부터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2003년이었습니다. 외환은행을 론스타 펀드죠. 론스타가 사모펀드인데 1조 3,834억 원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인수를 한 다음에 이 론스타라는 조직은 뭐 이걸 다시 파는 걸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재매각을 추진을 하게 되죠. 그런데 2007년에 HSBC, 홍콩계 은행에 5조 9,376억 원에 이걸 팔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당시에 뭐 수사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는데 2007년에 팔았으면 한 6조 원 정도 되는 돈에 팔 수가 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된 거죠. 그러다가 5년 뒤인 2012년에 이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액은 4조 원 정도 되죠. 원래 팔았던 거라면 6조 원이었는데 5년 뒤에는 4조 원 정도로 2조 원이나 줄어든 가격에 팔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각과 배당 이익이 4조 원이 넘습니다. 1조 3,800억 원의 매각을 인수를 했다가 이 4조 원 가까이 됐는데 매각 비용에다가 배당 이익까지 따지니까 이미 론스타는 4조 7천억 원의 이익을 얻은 거였거든요. 자, 근데 2006년에 검찰 특별수사팀이 론스타를 수사하면서 6조 원에 팔 수 있었던 걸 못 팔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결론이 난 게 뭐냐면요. 론스타가 주장한 거는 이제 HSBC에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 승인을 미뤄서 손해를 봤다. 이 손해배상금이 6조 원이 넘는다. 이걸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이 우리 정부는 HSBC 협상 당시에 주가 조작 등의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한국 정부는 4.6% 정도 되는 약 2,800억 원을 배상해라. 근데 뭔가 우리 정부가 좀 잘못한 건 있으니까 배상은 하는데 그 액수가 굉장히 줄어든 그런 셈이 됐습니다. 자, 윤종희 의원.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일단 뭐 오래간만에 론스타 이야기 예, 들어봅니다. 그러네요. 꽤 오래됐습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결국 IMF가 출발점이었습니다. IMF가 나가면서 당시에 현대건설 등 현대주요 계열사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이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환은행에 대한 이제 매각 문제가 이제 서서히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부실한 매각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해외 사모펀드였던 이제 론스타가 여기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당시에 이 외환은행의 자산 규모만 해도 62조 원이었습니다. 그런 외환은행을 당시 론스타가 1조 3,834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거 매각을 할 때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뭐냐면 과연 론스타가 이걸 인수할 자격이 있느냐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이 산업자본 같은 경우는 이 금융회사의 4% 지분밖에 못 갖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닌 걸로 봤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 론스타가 해외 골프장 운영이라는 등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산업자본이라고 밝혀졌어요. 바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그다음에 이게 너무 헐값에 넘겼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론스타가 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자마자 한 3, 4년 뒤에 바로 이걸 또 되팔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처음에 산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되팔려다 보니까 결국에 먹튀 논란이 이제 불거진 거죠. 당시에 먹튀 논란이 굉장히 불거지면서 론스타가 처음에는 KB에 이걸 팔려고 그랬더니 KB도 무산이 되고 그다음 HSBC, 즉 홍콩 상하이은행에 팔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국세청의 세금 문제라든지 네. 또 산업자본 관련된 문제라든지 논란이 붙으면서 예. 지연이 돼버렸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하나금융지주에 팔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그 론스타가 자기들이 원래 이게 팔려고 했던 금액에 팔았으면 충분히 더 많은 이득을 얻었을 텐데 당시 한국 정부의 방해와 어떤 지연으로 인해서 예. 이걸 제대로 팔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제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이거를 제소를 했고 네. 그 분쟁이 10년 동안 진행이 됐고 사실 이 분쟁은 비공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거래와 그다음에 뭐 타협 뭐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면서 결과가 나온 것인데 네. 당초에 이거는 뭐 우리가 만약 완패를 하면 6조 원을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지금 이제 좀 전에 한동훈 장관 이야기대로 4.6%만 이제 물어주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12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될 경우는 다시 이번에 소수 의견으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어준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신청을 해서 이 금액을 더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선방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검 중수부가 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이게 주요하게 작동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담당한 게 바로 한동훈 장관이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이 수사와 관련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당시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참 잘해놨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한 장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다수 의견은 외환카드의 주가 조작 사건에서 론스타 측의 유죄 판결 확정될 근거로 해서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배상 금액을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만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론스타 임원들이 2003년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서를 유포해서 주가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년에는 론스타의 미국 부회장 등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한편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 이 소수 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검찰 수사가 유죄로 확정되는 등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는 론스타가 잘못했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 없다, 한 푼도 줄 필요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거죠. 이를 근거로 아까 보셨습니다만 한 장관은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각오로 이의 신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뭐 당시에 검사로서 수사를 했었으니까 지금 장관 됐으니까 그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당시 이 사건 수사를 했을 때 예. 그 영장이 4번이나 기각이 돼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영장 한 번 청구하고 보통 그 기각이 되면 한 번 정도 더 해요. 한 2번 정도. 그런데 지금 2번에 또 기각이 됐는데 또 3번. 또 기각이 됐는데 또 4번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사실 검사로서. 근데 그렇게 끈질기게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한동훈 장관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유해원 그 당시 대표가 그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금 250억 원이 확정이 대법원에서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중재 이 판정부에서 이렇게 금액이 굉장히 줄은 이유가 바로 이 사건의 유죄 판결 확정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지금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한 거 그 론스타가 스스로 주가 조작으로 자초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이 없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사실 스스로 그 자긍심과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있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교롭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아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때는 주가 조작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드디어 이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우리 세금 한 푼도 안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본인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매우 공교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한동훈 장관이 이길까? 이겨야 되죠. 이게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6조 원 사실 다 날릴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분석들을 하면 야 우리가 좀 뭐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결정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선방한 편이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론스타 자체가 우리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는데 왜 그때 우리가 그걸 했느냐. 그것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소송을 못 걸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정유미 변호사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아예 인수 자체에 적격한 자격이 있었느냐와 관련해서 이번 소송에서 제대로 항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산업자본으로서 이 인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시행령으로 물꼬를 터줬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론스타와 관련한 결정의 요체는 실제로 2가지로 나눠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금융당국의 어떤 실책들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80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6조라는 건 말 그대로 청구 금액입니다. 본인들이 상정한, 그러니까 론스타가 계산한 본인들의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몇 프로다라고 이야기하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주장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당시에 특수부 검사로서 수사에 어떤 성과를 정확하게 냈느냐. 지금 보면 론스타 결정은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건 조세 부과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론스타 주장이 맞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이 관련됐다고 해서 기소된 사람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들,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재판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하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많은 국민분들이 이번 론스타 관련된 판결을 보고 아니 검사 때도 한동훈 장관이 일 잘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도 일 참 잘하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있었고요. 또 현재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가 있는 조상준 기조실장,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다 참여를 했었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법원의 판결이 결코 이 중수부 검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유해원 전 론스타 대표에 대해서 4번이나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수사하는 대검 중수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되기에 충분한 여러 사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평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포기하지 않고 단서를 찾아내서 결국 유해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징역 3년, 벌금 250억을 확정 지으면서 지금 이번 국제 분쟁에서도 당시에 론스타의 귀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이나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단서를 만들어냈던 것이고요.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역시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거부될 뻔했는데 단서를 찾아내서 이 즉각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물을 확보한 그런 공로가 있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론스타가 제기한 것이 6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갔던 소송 비용까지도 한국 정부에 청구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번에 기각이 되었거든요. 물론 한동훈 장관 말한 것처럼 이 2천억대 세금 혈세입니다. 끝까지 한 푼도 주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적어도 그때도 수사관 이제 검사로서 일을 잘했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일 잘했다고 국민들이 이번만큼은 조금 후한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망신당한 날이거든요. 글로벌 자본에 대한민국 정부가 패한 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6조를 3천억 정도로 막았다, 싸게 막았다, 한동훈 장관 덕이다.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 정부가 아무리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떤 이런 불행한 일일지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잘했고 뭐 잘못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장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대한민국의 특수부 검사들 다 동원되다시피 했어요. 론스타가 워낙 대형 사건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지금 특수부 검사 출신들 정부 각계에 다 포진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동원돼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겨우 대표 하나만 유죄해놓고 외환은행장이라든지 당시의 금융국장이라든지 모두가 다 무죄를 받았어요. 제대로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뭐 잠시 후에도 얘기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블랙머니에서 봤던 것처럼 모피아라는 말을 우리가 썼었어요. 그러니까 재정당국 출신들이 나라의 국부를 외부로 유출하는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론스타의 법률 대행을 김앤장에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 한덕수 총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이때 당시에 실무국장으로 있었어요. 과연 추경호 국장이 명명백백하게 모피아라는 그런 집단의 이익에 빠지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의혹도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으로 이것을 이렇게 딛고 가려면 이것을 이렇게 싸게 막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짚어내면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평가할 거는 평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03년도 어느 정권 때입니까?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자,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수사, 예를 들어서 정말 아까 이야기했지만 영장이 4번이나 기각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일부는 무죄 받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당시에 우리 자본 자체가 굉장히 해외 자본에 취약했습니다. 당시에 보면 아니 그 외국에서는 그랬어요. 아니 대한민국은 왜 해외에서 투자하겠다는데 이렇게 지금 방해하냐. 그래서 아주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IMF 이후에 우리 그 금융시장이 다 개방됐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지니까 아니 도대체 한국은 이렇게 투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외국 자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있었고 국내에서는 이거 저 해외 자본들 먹튀한다 이런 시위도 있었고 아주 대단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10년 동안 끌어온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6조 원 만약에 줬으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근거로 인해서 이 정도의 우리가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
아까 한동훈 장관 이야기한 대로 그 순간순간에 어떤 면에서 여기에 기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0% 잘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도리에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게 지 문제가 무슨 한덕수 장관의 문제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 노무현 정권 때 왜 못했냐 이런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그걸 정파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 이거 해놔놓고 뭐 잘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경박한 판단 아닌가요? 그 경박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고요. 이 문제를 누가 일 잘해서 싸게 막았네라는 식의 이야기를 결론이 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 이른 측면이 있다. 이것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역사적으로 평가가 될 것이라고 봐요. 스스로 제가 잘했습니다라고 손들고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좀 차후에 둔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한 차례 더 성장해 가기 위한 성장통으로서의 교훈을 삼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향후에 우리가 대응하는 2차적 과제도 제대로 국론을 하나로 통일시킨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됐던 게 살 사람도 없었고 그걸 이제 해체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걸 이제 매각이 옳았느냐 말았느냐 이까지도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까지는 그때 당시엔 필요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그 적절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론스타가 그걸 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들은 적법한 절차 내지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은 그건 뭐 해임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법원에서 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따질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이 6년차 검사였나요? 그랬는데 4번씩 정말 구속영장 기각되면 또 내고 또 내고 해서 전체 사건적으로는 뭐 12번을 기각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 뭔가를 찾아내려고 했던 게 이 작은 어떻게 보면 씨앗인데 이 결과적으로 오늘 결론에서 이게 중요하게 작동이 돼서 론스타의 불법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뭐 론스타의 손해가 간 거는 뭐 인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액수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오늘 좀 한 장관이나 뭐 윤 대통령 그리고 여기 있었던 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성준 현 국정원 기조실장 이런 사람들 이름들이 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체적인 거는 다 끝나봐야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때 사건 정말 끈질기게 했던 부분들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화 재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영화 블랙머니인데요. 이 론스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였습니다. 극 중에 이 물불 가리지 않는 검사도 나오는데 주인공 조진웅 씨죠. 뭐 윤 대통령 떠오른다 이런 얘기가 당시 나오기도 했었는데 감독 이야기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영화 내용 잠시 한번 보실까요? 대한은행 할감 매각 사건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내가 수사합니다. 투자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로비도 하는 거예요. 그 로비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증거 찾으셨어요? 사건을 덮는다고요. 부장님! 밝혀낼 겁니다. 예, 저기 그 조진웅 씨 보면 윤석열 대통령 옛날 대학 졸업 사진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시사회에 당시 그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초청했는데 가지는 않았대요. 근데 감독이 이 윤 대통령을 이 조진웅 씨가 극 중에 나오는 그 사람하고 연결시킨 것 같지는 않고요. 자신의 영화 팬이라 그래서 초대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론스타와 관련된 영화가 이번 결론이 나면서 다시 한번 또 주목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한 장관이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요, 이 론스타 소송과 관련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이 국제 소송이 아닌 검찰에 집중하다 보니까 소홀했던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사법 시스템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ISD라고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 있어서 제도적 허술함이 있어. 저희 나라가 있다 보니까 론스타나 엘리엇이나 다이안이나 이런데 지금 국제 소송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론스타 같은 건 조가 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가 주관을 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국제소송에서 론스타라든가 몇 개의 재판은 거의 이제 거의 종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액수라든가 이런 게 천문학적이고 소송에 졌었을 때 어떤 국민적 감정이라든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무부가 검찰에 너무 웨이트를 주다 보니까 좀 소홀히 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법무행정을 펴는 것이 또 저를 지명한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네, 정미경 의원님. 저런 의지가 이번 결론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했을 거거든요. 그게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그 론스타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안에 자료가 풍부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영장 기각이 뭐 전체적으로 10번이 넘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했던 건 4번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수사는 더 치밀해지고 세밀해지기 때문에 자료는 풍부해집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아마 다 정리해서 또 그 중재판정부에다가 그걸 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계속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마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장관 그 지명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대통령과 그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부분도 앞으로 법무행정 그 필 때 법무부에서 예. 그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국제 이 분쟁 사건 같은 거 잘 신경 써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사실 나가잖아요. 네, 지면 패배하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장관 아까 좀 보셨습니다만 이 2,800억 원 이것도 수용하기 어렵다.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해서는 안 된다. 이 신청 예고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취소를 요청하겠다, 이의 신청하겠다 그랬는데요. 장미 변호사님, 네. 이또 뭐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게 국제 분쟁에서 이제 단심제로 하고 있고 예. 이 소수 의견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관철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점치는 전문가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론스타가 이렇게 국제 중재, 론스타는 국제 기구도 아니고 뭐 국가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벨기에 투자 협정 협약을 보면 사실 한국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이건 민사 소송의 영역이죠. 그러면 국제 분쟁 같은 어떤 중재 기구의 판단을 구할 수가 없도록 협약을 맺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이 소를 제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깨졌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한동훈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다 혈세로 추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2,800억 원이라는 돈도 적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정부가 이 좀 싸우는 게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결정문과 관련해서도 사실 공개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일렉트로닉과 이란 이 정부 간의 어떤 그 국제 분쟁에서도 730억 원의 이 혈세가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밀 협약 등을 이유로 판결문 등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그 당시에 실수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지도 이 판결문 결정 공개 등을 통해서 좀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4조 원이나 이익을 본 론스타 펀드 참 욕심이 지나친 것 아닌가 싶은데 정말 우리 정부도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2,800억 원 아까운 돈입니다. 그 돈 못 가져가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충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징계감이다, 탄핵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토요일, 일요일이 껴있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날도
공친 거죠. 그 인사혁신처의 그런 이 출장에 관한 예규 지침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어긴 거기 때문에 이게 징계감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이렇게 잡으면 회사에서 잘려요. 쫓겨나죠. FBI 국장 만난 걸 자꾸 강조를 하던데 FBI에서 선진문물 도입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뭐 미운 7살의 투정같이 저는 보이는데 국민에게 저렇게 오만불순한 태도를 보인 장관이 일찍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매사에 이겨먹으려고 하는 약간 이준석 대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결코 좋지 않고요. 저희들로서는 나쁠 건 없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국민적 저항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자 김의겸 의원 계속해서 이제 미국 출장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미운 7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미국 출장의 주된 이슈는 FBI 국장을 만나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수사 노하우 전수 등을 논의한 것이라고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 등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법규나 여러 가지 관리 감독 체계도 미비한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걸 그냥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보다 가상화폐 시장이나 관련 법규 제도가 훨씬 성숙한 미국에 가서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잡아내는지 등등을 물어보는 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출장 이수 만난 사람 심지어는 이게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데 미국의 법무부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의료행위 수술까지도 국내 국회 질의에서 거론하면서 자칫하면 미국 당국자들이 불쾌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사안을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작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미국에 가서 출장을 통해서 썼던 비용을 보게 되면 과거 박범계 장관이 2번 해외 출장 갔던 것보다 일평균 지출 액수가 훨씬 적습니다. 처음에는 돈 많이 썼다고 뭐라 하더니 팩트와 데이터를 검증해 보니까 돈도 박 장관보다 훨씬 더 적게 썼던 거예요. 좀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 지엽적인 논란으로 트집 잡는 것 이거 개딸들은 환호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한동훈 장관 일 좀 하게 놔두라고 할 것 같고요.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한번 추진해봤을 때 과연 국민적 역풍이 부는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탄핵 논의가 잘했다고 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김의겸 의원이 지난 법사위에서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을 문제 삼은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미국의 법무부 장관 메릭 갈런드를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국 이후에 무산이 됐어요. 속된 말로 빵꾸가 난 겁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 그 출장의 가장 큰 목표는 FBI 국장의 면담이었고요. 저는 수술 받느라고 지금 떼굴떼굴 굴러서 우리 한국 장관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받으신 수술은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국소 마취하고 30분 만에 끝나는 수술입니다. 아니 이런 수술 받자고 너무 큰 결례 아닙니까? 일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화를 내셨던 분입니다. 그 정도 자존심 강하신 분인데 항의하셨습니까? 미국 정부에? 위원님 여기서 미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무슨 질병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음 뉴욕 남부검찰청 가셨어요? 여기에서도 제가 보니까 검사장도 못 만났고 차장도 못 만나셨어요. 여기 보면 사다리도 보이죠? 생수 한쪽에 쌓여있고 뭐 갖다 먹고 싶으면 갖다 먹어라 뭐 이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저 회식 맞습니까? 저거 참고 아닙니까? 저런 곳에 일국의 장관께서 가셔서 저런 곳에서 추대접 받았는데 이건 한동훈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간에 도는 말이 딸 문제와 처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FBI 국장 만난 건 쏙 빼셨네요, 사진에서는. 그렇죠? 아까 거기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증권 담당의 헤드들입니다. 이런 연방의 범죄를 담당하는 3대 핵심 부서에 그것을 한 번에 가서 장관이 만나고 온 전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전임 박범계 장관님하고 일정을 한번 비교해봐 주시죠.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 의원님은? 전임 장관이랑 일정 비교해서 얘기해달라는 것도 적절치 못한 말이고요. 그 집권 초기에 그 바쁜 시기에 더더군다나 뭐 검수완박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앞장서서 싸우던 분이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그렇게 미국 출장을 떠날까 아마 국민들이 걱정했을 뭐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출장 기간 7일이죠. 7일 중에서 3일이 휴일이에요. 3일이. 그 3일 동안은 공식 일정을 못 하는 겁니다.
뭐로 갔습니까? 이거는 비상식적인 출장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특히 세금으로 해서 다녀오시는데 3일 동안은 사실 공식 일정을 할 수가 없고 결국 그럼 개인 일정하고 공무로 가는 분들은 주말에 사실 주변에 관광지를 둘러보거나 이런 식으로 그 일정을 소화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일정부터가 잘못 짜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새롭게 탄생된 정부의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면 그 나라의 법무부 장관 정도로 만나고 와야죠. 전립선 수술 이야기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에 받았던 수술이고 그러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굉장히 급하게 출장에 잡히고 그 일정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어떤 것을 주로 해서 FBI 국장과 어떤 업무를 우리가 그때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7일간의 출장 중에서 공휴일 3일을 끼워서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네. 자, 우선 김학겸 의원이 출장 규정을 어겨서 이게 징계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김학겸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본인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쓰면서 집을 팔아서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버셨죠. 이거는 무슨 감인가요? 자, 이게 지금 장관이 지금 투자를 가서 놀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니 자꾸 이제 외국의 법무부 장관의 지금 뭐 질병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이 부적절하고 더군다나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법무부 간부들 장관 비롯 차관 비롯해서 10차례에 걸친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권 교체기의 연말에 10차례에 걸친 이 해외 출장이 왜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박범계 장관은 독일에 가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독일 가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장 하나 문제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가서 무슨 관광한 것도 아니고 이걸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의 무슨 탄핵감이다 뭐다 징계감이다 이야기하는 게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자,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그 정말 탄핵감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변두리만 지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 김학겸 의원은 뭐 본인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삼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한 장관이 워낙 이 정권에서 실세 장관이다, 뭐 윤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의 견제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적으로도 뭐 팬 카페까지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차기와 맞물려서도 또 이 견제를 받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여하튼 장관의 태도에 대한 지적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걸 보면은 앞으로 법사위 계속해서 좀 팽팽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좀 변화가 좀 있는 듯 하면서도 또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굴러갈 그럴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의총에서 당헌 당규 개정을 해서 이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첫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상황 여전히 녹록진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정국이 소집에 키를 쥐던 서병수 정국이 의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자, 기자회견 모습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정국위원회 의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정국위원회 의장으로서 똑같은 잘못을 두 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다시 이런 가처분이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당은 더욱더 큰 혼란에 쌓일 것이다. 왜 구태여 어렵고 또 논란이 많은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지 말하자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길로 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짐작에 맡기겠습니다. 네, 자, 정국이 의장이 사퇴하면서요. 수석 부의장이죠. 윤두현 의원이 뭐 대행을 맡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국이는 정상적으로 소집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자, 정 의원님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 서병수 의원 입장에서 저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고민을 그동안 엄청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가처분 인용 판결문을 보면은 그 핵심은 그 비대위가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법원은 그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거를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지금 의총에서 그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 의총에서 다시 당원 당규를 바꿔서 또 비대위로 간다 그러면 결국 만약에 다시 또 가처분이 들어가면 네. 법원은 또 그거를 가처분을 인용해서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그 혼란은 그 뒤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지만 예. 아까 서병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상상하고 싶지 않다. 더 큰 혼란이 온다. 결국 그 네.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직무대행 체제 지금이라도 직무대행으로 가는 게 맞고 네네. 당원 당규 고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뭐라고 했는지 정국이 소집 요구서 제출 전에 서 의장이 사퇴해서 대화할 시간을 놓쳤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연장자가 윤두현 의원이기 때문에 윤두현 의원이 전국위원회 의장 대행으로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주재하게 돼 있습니다. 서병수 의장한테는 뭐 며칠 전에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대화를 나눴고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가 소집서가 제출되면은 그때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는데 그 상임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먼저 의장직에서 사퇴하는 바람에 그 대화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만나기도 했고 전화도 하셨다고 했는데 서 의장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네. 자, 뭐 서병수 의원은 소신은 아니다.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가는 게 안 맞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았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나는 걸로 당의 뜻을 따르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전 대표는 서 의장에게 너무 큰 부담이 쥐어진 것 같아 항상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다. 저들의 욕심이 당을 계속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네요. 자,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어쨌든 저는 서병수 의원의 결단은 결단대로 존중을 하고요. 본인의 소신을 밝히되 다만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의 중지가 모아진 걸 자신 한 명의 소신으로 가로막지 않겠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이 보여야 될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소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죠.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릴레이 마라톤 의총을 펼쳤고 참석한 의원 대다수가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적법하게 비대위를 재출범시키는 게 위기 수습의 한 방향이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이 위기 국면, 혼란스러운 국면에서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이 택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마라톤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거기에 대해 동조하고 동의하는 의원들이 과반이 아니라요.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만 돼도 의총에서 이렇게 추인되는 결과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의총에서 다른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는데 계속 방송에 나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결코 이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소신을 밝힌 이 서병수 의원의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당은 절차대로 어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터준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중진 의원들이나 소수 의견을 내뱉는 소수 의견을 가지는 분들도 조금은 이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병수 의원은 본인 소신을 지키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른바 윤핵관의 최핵심 인사죠. 이 장제원 의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맡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모임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장제원 의원이 지금 뭐 사실상 직책을 맡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없는데 이제 사실은 물밑에서 이제 지난 인수위 시절에 비서장을 했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 처음에 구성하는데 본인이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지금도 뭐 본인과 관련된 분들이 대통령실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지금 대통령실 개편에서 또 그분들이 많이 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권핵관이다, 장핵관이다 뭐 이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선언을 했다고 봅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당시에 동교동계가 일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 측면이 뭐 장제원 의원이 이제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선 후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로만 이선 후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이선 후퇴 할 것인가. 이게 아마 뭐 언론에서는 가장 집중적으로 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이제 본인의 어떤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 하는 간에 이 사태를 좀 수습을 하고 뭔가 물러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뭐 아마 그는 뭐 권 원내대표도 곧 물러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내에서 일단 소위 윤핵 관련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이선 후퇴를 함으로 인해서 공간을 열어주겠다. 뭐 그런 취지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자 북경 의원님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남의당 문제이긴 합니다만 장제원 의원이 그동안 최고의 실권자다, 뭐 실력자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거나 지금 당이 이 지경에 빠진 것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역구는 지키겠고 의원직 유지하겠고 지금 뭐 당직도 안 맡고 있고 아무것도 안 맡고 있는데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장관밖에 없는데요. 다음 총선 때까지는 장관을 갈 일이 없죠. 왜냐하면 다음번 또 출마하셔야 될 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집권 후반기 때 또 임명직으로 갈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은 뭐 국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드님의 어떤 뭐 음주 운전 문제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서 아마도 청문회 석상에 서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하나만한 말씀인데 당과 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나부터 물러나니까 화합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청문회 부담스러워서 물러났다고 보진 않고요. 제가 대선 때 우리 이재명 대표 아들 문제 거론했다가 고발을 한번 당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아들 문제 있어도 대선 후보도 하고 당대표도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리해서 보거든요. 저는 이번만큼은 이 장제원 의원이나 소위 윤핵관이라고 부당한 프레임에 몰려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분들의 백의종군 의사를 조금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뭐 권력을 가졌거나 발언권이 세다, 실권자로 평가받았던 분들이 하나둘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권한을 내려놓는 모습, 먼저 희생하는 모습 보여줄 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습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 내려놓아야 될 사람 중에 한 분으로서 전직 당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도 마땅한 책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배모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어제 기각이 됐었죠. 근데 오늘 경찰이 김혜경 씨와 배모 씨를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지금 막 속보가 떴습니다. 그리고 김 씨와 배 씨가 범행을 묵시적으로 모의한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요, 이 배 씨가 수행한 김혜경 씨와 묵시적으로 모의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 김혜경 씨 공동 정범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장미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경찰이 그렇다면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내서 이 배모 씨에 대해서도 다시 영장을 재신청하고 김혜경 씨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었습니다. 그런 선택은 최소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배모 비서관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사유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관련해서 법인카드 유용을 밝히겠다고 129곳의 식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더 이상 인멸할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지금 뭐 2천만 원에 달하는 배임의 금액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2천만 원이 아니라 정말 뭐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의 금액인 부분이 합산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당사자로서는 내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좀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신이 구속되게 되면 내가 정말 방어권에는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소명을
받아들여서 법원이 아마 이 배모 씨에 대한 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고 관건은 김혜경 씨로까지 이 수사 경위에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인데 이 들어보면 이 지자체의 장을 맡으신 분들은 개인 카드를 맡기고 개인과 관련한 결제 내역은 알아서 비서에게 시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는 정말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의 연결고리를 타고 정말 공소유지가 될 정도의 입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 검찰로 송치함으로써 경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을 검찰로 넘긴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배모 씨 그리고 김혜경 씨를 공동 정범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는 보도가 막 들어왔습니다. 어제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된 상황이고요. 선거법 이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9월 9일까지죠. 그래서 일단 선거법 위반 그리고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와 배모 씨를 공동 정범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자, 정민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문재인 정권 이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서 아마 영장을 청구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세밀한 부분이 다 많이 정리가 돼서 법원 판사가 더 잘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좀 모질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이고요. 일단은 뭐 영장이 기각된 상태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으니까 앞으로 검찰에서 더 이제 공판 과정 이제 법원으로 만약에 그냥 법원으로 넘긴다면 법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더 세밀하게 부분적으로 수사를 좀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어떠한 조치도 지금은 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지시를 했다든지 공모를 했다든지 이런 혐의는 지금 찾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혜경 씨가 지난번 경찰 수사 나왔던 장면 그리고 어제 영장 기각된 후에 배모 비서관의 이야기 한번 보시죠.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배달된 안내 어디야? 가족이 먹은 겁니까? 카드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겁니까? 김혜경 씨하고 사적으로 연락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저기 법인카드 사적 이용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거예요? 영장 기각됐는데 신병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씨 지시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사적 이용 혐의 모두 부인하셨어요? 네. 자, 법원은 영장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를 비춰볼 때 방어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고 구속 필요성, 상당성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이 사건이 벌써 한 5, 6개월 정도 수사가 됐죠. 근데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본 거 보면 보통 이제 그런 식입니다. 증거 확보가 충분히 됐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런 거 이제 보통의 건데 지금 법원이 밝힌 걸 보면 일단 소명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보자가 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이라든지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압색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월 동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입증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게 아까 정 의원도 지적했지만 과연 이게 수사력이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 이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검찰로 넘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이걸 갖고 지금 재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게 대충 봐서 이제 그냥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불기소하든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사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경찰의 수사력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아마 이 배 씨가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공탁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영장 기각에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게 이제 기소가 된다고 그러면 한번 다툼의 여지가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판사가 이 판결을 내는 이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이 수사 자체에 대한 부실한 수사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셨습니다만 보통 구속영장 기각되면 혼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재진들이 옆에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보면은 이 배모 씨 주변에 경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마치 보호하듯이 이렇게 데려갑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요.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이제 물리치고 데리고 가서 본인의 차에 이제 타게 하고 내보냈어요. 근데 그러면 뭐 혹시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 건가? 이렇게 해봤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거든요. 현장에서 기자들이 영장 기각 피의자에게 경찰이 붙잡는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집에 가겠다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경찰이 보호를 해줬다는 거.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 장미 변호사 어떻습니까? 네. 저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일단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고 예. 경찰의 보호 대상자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아마 이 부분과는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들과 예. 관련해서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사전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좀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경찰이 과잉보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어요.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어 보이니까 본인도 좀 뭐 불안한 것도 있고 기자들이 뭐 워낙 많았다고 합니다만은 경찰이 좀 지나치게 보호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현장에서 좀 나왔다고 합니다. 기자들은 새벽까지 이제 기다리고 한마디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못하게 하니까 좀 항의가 좀 있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보면 예.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 어느 높은 사람들도 이렇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경찰이 나서서 기자들을 내친 적이 없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다들 어떤 면에서 질문받고 이렇게 나가는데 참 이 배모 씨가 얼마나 뭐 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경찰이 지금 일단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건 한번 좀 저는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 예. 저렇게 많은 기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저거 봐요. 몸싸움 하지 않습니까? 기자가. 아니 그러니까 못다르게 하니까 몸싸움 하는 거예요. 바른 취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것들 때문에 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예. 경찰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법은 아직까지는 올 연말까지는 검찰의 그 수사 권한이 있는데 예. 결국은 지휘를 했겠죠. 지휘를.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속이 안 됐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뭐 어쨌든 간에 김희경 씨까지 다 중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바램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우리 이야기하는 게 조금 서글픕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공동정범으로 보고 일단 검찰 송치를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이 수사에 대한 불신을 좀 드러낸 걸로 보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개인이고 뭐 공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람이니까 본인이 뭐 취재진에 저런 몰려드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도 있을 거고 경찰이 그걸 우려했을 수도 있겠는데 좀 현장에서는 좀 이례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번 사건, 뭐 배 씨에 대한 사건, 김혜경 씨와 같이 공동정범이 되는 건 상황입니다만, 뭐 말씀하셨듯이 지시가 있었는지, 뭐 실제로 알고 했는지, 뭐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밝혀낼 게 검찰이 좀 상당히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이건 뭐 상당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의원총회에서는 뭐 비대위 꾸린 다음에 물러나는 걸로 대충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 좀 지금 물러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뜻이 모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 대표님의 사퇴 문제는 본인이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취에 대해서 표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당 수습을 하고 난 이후에 거취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다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새로운 사람이 다시 개혁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그 신뢰를 받기에 적합하다.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잃고 동력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 일단 뭐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비대위 꾸려지면 바로 그만둬야 될 처지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윤핵관들이 이제 뒤로 밀려나고 새로운 정권의 실세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정미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당을 어떻게 하면은 정상화 시키느냐, 이 혼란을 수습하느냐에 이제 목표를 다시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혼란 수습 안으로 비대위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비대위에 대해서 또 가처분이 들어가서 그게 만약에 또 인용이 되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이거를 또 혼란을 수습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도부와 의원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대강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예. 사실 많은 이제 당원들과 또 이 정권 교체를 해주신 국민들 눈높이에서 네. 국민의힘이 그걸 잊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비영 최고위원님 나오셨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가처분이 인용되면 사퇴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8월 초 상황인데 뭐 지금 와서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아니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네. 저와 이준석 대표 간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용기를 내서 사실은 말을 한 거예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가처분을 하면 당대표가 당의 상대로 가처분하는 거는 맞지 않다. 절대로 그건 안 된다라고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은 할 거고 또 그 가처분 결과가 인용이 되면 그때 사퇴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준석 대표 간에 이 불신의 골, 감정의 골이 너무 세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뭐냐면 이 판결문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인용이 된 상태니까 원래 직무대행 체제로 가주고 그러면 권선동 원내대표도 참 지금 곤혹스러울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권선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면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사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판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사퇴하고 네. 그래서 저는 양쪽이 다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가 이끌고 가는 게 맞다. 예. 저는 이렇게 봐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정책위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가처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잘못된 걸 교정하고 사퇴해도 사퇴하는 거지 이건 용납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님하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간에 뭐 진실게임 비슷한 게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 전 대표 입장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또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지금도 지역에서 책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장외전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오늘은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이 돼간다. 영화 한산의 대사를 인용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영화 인용 참 자주 하네요. 어떤 영화인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전군 출정하라.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네, 이현정 의원.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순신 장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본인은 다 의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다 불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심지어 옆에 계신 정미경 의원한테도 장제원 의원하고 통화하더니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 자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같이 의견을 나눴던 사람조차도 이렇게 내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지만 완전한 불의일 수가 있고 의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는데 과연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이 당권 싸움 말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 어떤 면에서 본인이 만들었던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성공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제가 좀 가져오면 좀 납득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부 투쟁을 통해서 내부 인사들만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이제는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과연 국민들이 이 싸움을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보겠습니까? 권력 다툼으로 보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백의종군일 겁니다. 예. 네, 이 백의종군을 요즘 정치권에 적용해서 변화시키자면 선당후사가 되겠죠. 네. 이 전 대표가 의신연스럽다, 뭐 북한을 떠올린다고 했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난 기자회견에서 제가 이 전 대표에게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당후사 정신을 강조했는지,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제가 그 이후로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물음, 지난 8월에 이 전 대표가 선당후사를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논리적인 반박이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대답 아직까지도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를 비롯해서 최근에 2030 많은 청년들이 과거에는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지지하다가 보수 진영으로 돌아선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 정치인들, 특히 86 운동권 그룹의 정치인들이 자신들만을 정의로 보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쉽게 불의로 재단하는 그러한 어떤 이 편협함 때문에 저는 청년들이 최근 보수 진영으로 많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 불이다라는 이러한 말을 민주당 586 운동권이 아니라 우리 당 이 청년 정치인이자 대표를 역임했던 분에게서 들을 줄은 몰라서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견이 다르죠. 때로는 세게 붙을 때도 있습니다. 뭐 때로는 함께 지낼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때 중요한 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전제를 가져야만 우리가 토론이 가능한 것인데 나는 정의이고 상대방은 불이다. 이 전제 위에서는 정치나 토론, 설득, 이 같은 합리적인 의견 도출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미 변호사.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뭐 8월 초에 본인이 인용이 된다면, 본인이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정성이냐? 아마 법원이 본인 손을 들어줬을 때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절차를 밟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절대 선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권 분립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건 정치 영역에서 제대로 못 풀린 부분, 그렇다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헌법정신과 관련 규정, 정당법에서 이 규율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준으로 세웠을 때 국민의힘이 적법하게 이 절차를 가지고 왔다고 판단받으면 거기에 순응하라고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그 결정문을 몰각시키고 완전 다른 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지 않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의의 불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의총 이후에 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화해 제스처 한번 해봤냐 이런 제안이 없었느냐 이런 기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박형수 원내 대변인 답변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좀 화해 제스처를 마련해보자 이런 얘기는 혹시 없었나요? 그런 말씀도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께서는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한번 해보자라고 또 하셨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결정한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전 대표 측에서는 뭐 누구도 자신에게 뭐 의견을 보내거나 뭐 한 적이 없다. 뭐 전국위원회나 의원총회 관련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윤정희 의원 어떨까요? 화해라는 게? 글쎄요, 뭐 지금은 이미 뭐 제가 볼 때는 루비콘강을 건넜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면 뭐 워낙 서로 간에 극한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이제 뭐 정미애 의원도 이렇게 중재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 퇴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걸 보면 이제는 함께하기 힘든 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단순히 뭐 이야기 한번 하고 으쌰으쌰 한번 하고 뭐 악수 한번 한다고 해서 풀어질 수 있는 저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권력을 위해서 지금은 어떤 면 권력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물어야지만이 본인의 영역 자체가 넓혀질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국민의힘도 너무 이 상황을 지금 조급하게 보고
지금 법원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조금의 오기적인 저런 상황들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두 번 예를 들어서 인용이 돼버리면 사실 이건 참 견디기 힘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인 해법이 참 좋을 텐데 그 상황은 이미 넘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 직무대행입니다. 오늘 당대표 자격으로 서로 만났습니다. 처음 분위기 좀 훈훈했다고 하는데 이내 종부세라든지 예산 공방으로 신경전 벌여졌다고 하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드디어 이재명이 명의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님. 저만 이렇게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로요. 마이너스 경쟁이나 발목 잡기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관심을 갖고 한번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당에 좀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우리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 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시비 과정에서 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아니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근데 큰 예산 들지도 않는 지역화폐 예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데 특히 노인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건 지나친 것 같고 재정국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치열한 토론과 논증이 필요한 과제다. 네, 복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첫 만남. 형식적으로 그냥 번드르르한 말잔치를 벌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두 분이 대학 동문이었고 같이 고시 공부를 했고 했던 그런 인연도 저 분위기를 좀 녹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여당의 첫 번째 방문을 했는데 아직 지도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위가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대표로 인정해서 찾아와 인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대화 내용이 보면 어쨌든지 간에 민생 아니겠습니까? 민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접근 경로가 사람들마다 다 방식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도 좋고 저 대화가 형식적이지 않고 내용을 담은 어떤 그 결과물로 나중에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상당히 충돌할 지점이 많아요. 특히 이제 지역 화폐 예산을 이번에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인데 어쨌거나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여야의 타협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돼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을 하면 두 분 사이가 모르겠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가까워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개된 행사에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언론을 상당히 잘 활용할 줄 안다. 대표로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비공개에서는 좀 더 화기애애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죠. 약간 신경전이라는 느낌도 좀 있었는데 비공개에서는 그렇지 않았고요. 사실은 두 분이 좀 중앙대 2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리고 중앙대 법대 특대 장학생 공이하셨던 분이라 옛날 학교 다닐 때 고시 공부했던 것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담 나누면서 진행이 됐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님 사모님께서 미팅도 주선을 하셨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과거부터 잘 알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다. 덕담을 좀 나눴었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은 굉장히 옛날부터 알던 사이여서 더 이제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좋아질지 아니면 더 여야의 대표 자격으로 서로 싸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안다는 건 또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